사람이 사라질 때 반드시 비명이나 소란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그 사실에 적응해 버립니다. 저는 지금도 그 점이 가장 무섭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 부재에 아무도 오래 슬퍼하지 않는다는 점이 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누군가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던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재개발 이야기는 10년 넘게 반복되어 왔지만 단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가 하나둘 들어섰지만 우리 단지는 마치 시간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균열이 많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벽을 타고 내려오는 물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이 건물 전체를 비추지 못해 일부 층은 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은 지상 15층이었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1층과 2층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도면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안내문에도 그 어디에도 3층이라는 표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늘 근거 없는 소문이 따라다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3층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고 저는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 말고도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린 머리에 비에 젖은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닫힘 버튼을 여러 번 강하게 눌렀습니다. 금속 버튼이 덜컥거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 행동에는 이상할 만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규칙을 모른 채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게 좋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는 별다른 문제 없이 제가 사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저는 그 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단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지하 3층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였습니다. 내용은 단 2줄뿐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수 표시가 3으로 바뀌었으며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글이었습니다. 댓글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장난이라는 반응, 착각이라는 반응, 술에 취한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그 글은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공지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글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층수 표시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LED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쪽에 쌓여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터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침묵은 때로 누군가 제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저 예민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는 경비실에서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택배를 찾기 위해 1층 경비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이 단지에서만 15년 넘게 근무한 사람으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의도 없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파트 지하에 3층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경비 아저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송장을 정리하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 있었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묻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농담처럼 웃으며 소문을 들었다고 덧붙였지만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아주 천천히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엘리베이터 혼자 타지 말고 특히 지하로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경비실 벽 한쪽에 붙어 있던 오래된 공지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공지들에 가려 반쯤 찢어진 종이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 엘리베이터 단독 이용 자제 요망. 이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이 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2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층수 표시판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에도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도했고 그 안도감이 오히려 저 자신을 더 비겁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이상 현상은 비 오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고 단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비가 내려 주차장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생겨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그 위에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 2층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무의식적으로 1층이 아니라 하비층을 바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잠시 정지한 뒤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지하 2층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간 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시판에는 2, 그리고 1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일을 지나고 나서 표시판의 불빛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기계가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은 실제로는 몇 초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숨을 몇 번이나 삼켜야 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불빛이 들어왔을 때 표시판에는 숫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3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닫힘 버튼과 열림 버튼, 비상벨,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다른 층 버튼들까지 마구 눌렀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감각만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안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기계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고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짧게 울렸고 이어서 또렷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투는 우리가 흔히 듣는 안내 음성과 닮아 있었지만 미묘하게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척 흉내낸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말입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콘크리트, 벽도, 형광등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빛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희미한 어둠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주 단순한 생각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완전히 열렸고 그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는 지하 주차장의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래된 먼지와 습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그 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신발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국은 엘리베이터 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깥, 그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는 1층에 서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멀리서 보였고 경비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완전히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야 할 층이 있으며 그 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가끔, 아주 가끔 선택받은 사람을 태우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보였던 그 어둠이 떠올랐고 코끝에는 그날 맡았던 비릿한 냄새가 다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괴롭힌 것은 기억의 공백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3층에서 내리지 않았고 분명 문 앞에서 물러섰는데 다음 장면은 곧바로 1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백을 스스로의 공포로 덮어두려 했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기억을 잃기도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안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말을 걸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누군가 혼자 타고 있으면 굳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분위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안을 힐끗 확인한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낮,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기록이 궁금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하 관련 기록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비운다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리소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공간은 유난히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과도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소장은 제게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3층 표시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층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층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충고를 하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에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만약 표시판에 낯선 숫자가 나타나면 절대로 내리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제게 만약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관리사무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60대 여성, 같은 동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가 밤에 엘리베이터를 탔던 날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같은 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낡은 사진들이 많았고 공기에는 묘하게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내오며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이 아파트에는 지하 3층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실 겸 대피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그곳에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가족만이 이상한 꿈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혼자였고
모두 피로가 극심했으며 모두 무언가를 잃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기 저는 중요한 것을 하나 잃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층은 공간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한 번 선택되면 다시는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 되어갈 무렵 제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고 내용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한 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불이 깜빡였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잠시 후 관리사무소 방송이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잠시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제 집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전달되는 그 특유의 떨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점점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제 층에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분명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절대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도착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을 들을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귀보다 피부가 먼저 소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금속이 떨리는 미세한 진동,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낮은 울림, 그리고 문이 열리기 직전에 그 짧은 정적이 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파트 12의 마지막 밤 이후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공포보다 생활에 더 쉽게 굴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은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출근과 퇴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믿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서도 그 기계가 제 의도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을 때 저는 벽 쪽에 바짝 붙어 섰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시선을 바닥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표시판을 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바뀌는 순간, 특히 0을 지나 음수로 내려가는 그 짧은 구간에서 저는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제 태도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전염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다른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들어왔고 서로 말없이 떨어져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선택되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파트 2의 시작은 제가 다시 3층으로 내려가게 된 날입니다. 그날은 의도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밤이었고 저는 회사에서 심한 야근을 한 뒤였습니다. 머리는 멍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 60대 여성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3층은 공간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고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한번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표시판에는 1층, 2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3층을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표시판의 숫자가 한 박자 늦게 바뀌었고 그 사이에 LED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4층에서 멈추지 않았고 대신 갑자기 아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처럼 몸이 순간적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시판의 숫자는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1행,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12. 저는 그때까지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표시판이 2에서 멈춘 뒤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파알트 영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엘리베이터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불이 꺼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간 자체가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표시판에는 분명히 3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전만큼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체념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처럼 마음 한쪽에서 또 왔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내 음성이 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파트 1에서 들었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낮았고 끝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번에는 제가 단순한 우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트 윈에서 보았던 것은 어둠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 낮은 천장,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치된 형광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광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깜빡이고 있었고 어떤 것은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바닥은 물에 젖은 것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저는 그곳이 주차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냉기가 피부에 직접 닿는 느낌이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쪽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비릿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내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고 누군가 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남아있는 수많은 발자국을 말입니다. 그 발자국들은 모두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복도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 사이사이에 오래된 것과 비교적 최근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파트 옹레에서 보았던 흔적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여러 번 사용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의지였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발을 내딛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아주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두꺼운 천이 서로 겹쳐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도 틈도 버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매끄러웠고 그 사실이 저를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직선으로 뻗어 있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으나 모두 같은 밝기로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등은 깜빡이며 미세한 소음을 냈고 어떤 등은 아예 꺼진 채 검은 그림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과 어둠 사이를 걸으며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바닥은 미묘하게 젖어 있었고 신발 밑창이 바닥에서 떨어질 때마다 끈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층수 표기도 비상구 표시도 어느 쪽이 출구인지 알려주는 화살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형태의 복도와 문들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번호도 없었습니다. 손잡이는 있었지만 모두 같은 높이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들 중 어느 하나도 쉽게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문들 중 일부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걷다 보니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던 그 안내 음성과 비슷했지만 더 불규칙하고 더 인간적인 소리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고 내용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복도 깊숙한 곳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오른쪽 문 하나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에서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려다 포기한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선을 옮기는 순간 그 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걸어 나온다기보다는 끌려 나오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 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고개는 약간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조용히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남자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사 갔다는 말이 돌았지만 그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기억 속에 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낮았고 지나치게 평평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경고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엘리베이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시선을 따라 벽 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내려온 사람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와 시간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무엇을 잃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보고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잃어버린 사람들만 내려오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부를 잃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복도 어딘가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문이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안쪽에서 무언가가 나가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3층보다 더 아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이 단순한 한 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층은 끝이 아니라 입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도 함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끌고 복도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 끝에는 다른 복도와 연결된 좁은 통로가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표기와도 달랐습니다. 3이라는 숫자 아래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는데 의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표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위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림자는 복도 안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저는 이곳의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고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원이 꺼진 것도 아닌데 화면은 검은 상태로 유지된 채 미세한 진동만 간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그 신호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바꿔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연결된 것들이 먼저 기능을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복도는 점점 좁아졌고 천장은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가 익숙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 몸을 맞추는 순간 더 이상 위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걷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수록 이곳이 우리를 더 잘 인식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직감만큼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통로 끝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넓은 방이었고 마치 오래된 대기실처럼 보였습니다. 벽에는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금이 간 타일들이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으나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게시판 같은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시판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어색했지만 분명 사람의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읽을 수 있었고 어떤 것은 중간이 지워져 있거나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지워진 이름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직 남아있는 이름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직 선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새로 적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게시판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형광등이 동시에 깜빡였고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착음과 비슷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더 아래에서 울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내려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방 한쪽 벽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이 아니라 벽 자체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틈 사이로는 더 깊은 어둠이 보였고 그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신이 함께 갈 수 있는 한계라고 말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는 저를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자신은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돌아온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다시 불러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게시판에 적혀 있던 이름 몇 개가 동시에 지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한 번에 문질러 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이 지금 내려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다시는 위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벽이 완전히 열리자 그 너머로 계단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오래된 콘크리트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에는 난간이 없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름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비유인지 사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위쪽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만약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엘리베이터를 절대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을 확인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끝이 없었습니다. 몇 층을 내려갔는지 가늠할 수 없었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형광등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따뜻했고 더 유혹적인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는 순간 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원래 욕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저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3층에서 내려간 사람들 중 일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왜 돌아온 사람들조차 이전과 같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공포가 아니라 안락함이었습니다. 이곳은 내려온 사람에게 그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형태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위로 돌아갈 이유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빛 앞에 서 있는 순간 저는 그것이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간 자체에서 스며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자극하는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안락함은 분명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단의 마지막 단을 내려섰을 때 저는 더 이상 발걸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바닥은 단단했지만 발이 닿는 감각은 희미했습니다. 마치 제 몸이 조금씩 이 공간에 흡수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마치 로비처럼 보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내 데스크도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서 있거나 앉아 있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저기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은 분명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단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종되었다고 소문이 돌았던 사람들, 혹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파트 2에서 만났던 남자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눈빛은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위와 아래를 오갈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말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히 사람들이 사라지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선택이 끝난 사람들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혹은 위로 돌아갈 이유를 잃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위에서 잃어버린 감정의 일부를 이곳에서 되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 상실감, 후회 같은 것들이 이곳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공간의 진짜 위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막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점을 아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이곳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돌아온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관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특정한 얼굴을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가 치른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유혹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간의 중심에서 낮은 울림이 퍼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과 닮은 소리였지만 훨씬 깊고 느린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곳의 사람들 중 일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한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 방향 끝에는 또 다른 통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해야 할 차례라고 말입니다. 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남을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곳의 공기가 제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경고했습니다. 위로 돌아간 사람들은 모두 정상처럼 보이지만 정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일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특정한 순간에 반드시 멈춘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남겨두고 온 것을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도록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파트 1에서 느꼈던 이상한 공백과 파트 2에서 만났던 불완전한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예된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는 언젠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공간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처럼 강한 진동은 아니었지만 바닥과 공기가 동시에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진동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느껴지는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넓고 깊은 범위에서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곳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벽과 바닥, 빛과 공기,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 장치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는 저를 데리고 공간의 가장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떨어진 구역이 있었고 마치 대기 구역처럼 낮은 벽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모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도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내려간 사람들, 아직 선택을 유예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처럼 위로 돌아갔다가 다시 불려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부류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위와 아래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항상 호출을 기다리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주변의 다른 사람들 중 몇 명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특정한 단어에 반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동시에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 방향 끝에서 또 다른 통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통로는 계단이나 복도가 아니라 마치 엘리베이터 문처럼 생긴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버튼도 층수 표시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문 위에는 아무 숫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에서 들리던 엘리베이터 도착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왜곡되어 있었고 끝음이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소리를 들으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머리로는 거부하려 해도 다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자 몇몇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을 반복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위에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무의식적으로 타는 모습과 겹쳐 보았습니다. 이곳과 위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닮아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위로 돌아간 뒤에도 엘리베이터는 계속 신호를 보낸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로, 그 다음에는 꿈으로, 마지막에는 기억으로 사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몇 번이나 그 신호를 무시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무시할수록 위에서의 삶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고 특정한 시간대에 기억이 끊겼으며 엘리베이터 근처에만 가면 이유 없이 멈춰 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내려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파트 2에서처럼 저항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몸의 일부가 이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불안전해 보였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반만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완전히 내려간 사람들은 무엇을 얻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내려놓았다고 말입니다. 위에서의 후회, 죄책감, 실패의 기억 같은 것들을 모두 이곳에 남겨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다시는 위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상태를 평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 평온은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숨은 쉬고 생각은 하지만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상태를 바라보며 그것이 과연 구원인지 포기인지는
아직도 판단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공간 전체에 울림이 다시 한번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위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가 곧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고백했습니다.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실패하면 완전히 내려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질문했습니다. 위로 돌아가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떠올리는 순간 그 대가가 현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침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망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이곳이 사람을 붙잡는 진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동안 제 귀에는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로 이어지는 통로의 문이 제 앞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위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였습니다. 계단도 아니었고 복도도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채워진 공간이었고 그 빛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형광등도 아니고 이곳에 유혹적인 빛도 아닌 평범한 낮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는 순간 다시 숨을 제대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위에서의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욕망이 분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선택을 강하게 거부한 사람 앞에서만 잠깐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위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듣고 아주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이미 포기한 사람이 짓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은 이미 한 번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두 번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뒤쪽, 제가 서 있던 공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 있던 자리 바닥에 희미하게 제 이름이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확히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제 이름이 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글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망설이며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예상보다 훨씬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망설이면 이름이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완성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위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이곳에 남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혼자 내려오는 사람은 없다고, 항상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붙잡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제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공간 전체에 낮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과 비슷했지만 훨씬 느리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제 이름을 이루던 글자가 거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그는 균형을 잃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넘어지며 내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남아야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제 뒤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실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더 이상 새겨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빠르게, 너무도 선명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의 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올라가서도 끝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다시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표시판에는 1층이 떠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도 정상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목에 차가운 감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붙잡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위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연기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도착음을 유심히 듣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버튼에서 손을 떼고 한 발짝 물러섭니다. 아직 제 이름이 다시 쓰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